그날 밤 모든 건 단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제 인생의 분기점이었던 그 순간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네요. 저는 평소처럼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간은 저녁 6시 반쯤이었어요. 아이들은 이미 손을 씻고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딸이 먼저 제게 안겼어요. 아빠, 배고파라는 말과 함께요. 아들도 거실 바닥에 앉아 있다가 저를 보고 일어섰습니다.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별다를 것 없는 그저 평범한 저녁. 저는 아이들과 함께 거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미리 만들어둔 반찬들을 꺼내고 밥을 퍼서 숟가락을 챙기는 일들이죠. 그러던 중 아내가 거실로 나왔어요. 이미 외출 준비를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에 친구들을 만날 때는 간단하게 청바지에 티셔츠 정도만 입고 나가던 아내였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다였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가는 목걸이까지 했어요. 머리도 손질을 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진했어요. 제 눈에는 그게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어디 가는 건데 그렇게까지 꾸밀 필요가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마치 농담처럼요.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친구들이랑 좀 있다가 핫한 카페에 갈 거야. 그래서 좀 꾸며서 입었지. 그 말이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편함이 남아 있었어요. 그게 직감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남편의 지나친 의심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내가 가방을 메고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 숙제 봐주고 9시에는 잘 준비시켜. 늦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알아두고. 그러더니 현관으로 향했어요. 저는 조심히 다녀와라고만 말했습니다. 아내는 응, 늦어도 12시 반까지는 들어올 거야 라고 남기고 나갔습니다. 그게 저와 아내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평범한 아무것도 예상하지 못하게 했던 말들이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은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 친구들과의 작은 갈등, 숙제 이야기들이죠.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아이들의 머리를 쓸어주고 웃어주었습니다. 그런 일상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저녁 7시 반쯤 저는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받아쓰기, 아들의 수학 문제들이죠. 두 아이 모두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던 터라 저도 편했어요. 저녁 8시 반이 되자 저는 아이들에게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9시가 조금 넘어 아이들을 침대로 보냈어요. 딸은 침대에 누우면서 엄마는? 이라고 물었습니다. 엄마는 친구들이랑 있고 늦게 올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딸은 고개를 끄덕이곤 곧 눈을 감았어요. 거실로 나온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특별히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없었고 그냥 화면을 보고만 있었죠.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밤 10시. 밤 10시 30분. 저는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톡이나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면서요. 아내가 12시 반까지는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아직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아내는 친구들을 만날 때면 도중에 한두 번은 톡을 보냈거든요. 지금 집에 있어? 아이들 잤어? 라는 식의 메시지들이죠. 그런데 그날 밤에는 그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은 조용했어요. 밤 11시가 되었을 때 저는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휴대폰이 꺼져 있었던 것 같았죠. 저는 톡을 보냈습니다. 어디야? 늦잖아. 하지만 톡의 상태는 읽지 않음으로 남아 있었어요. 휴대폰이 꺼져 있으니 당연한 일이겠지만 저의 불안감은 자꾸만 커져만 갔습니다.
혹시 친구들이랑 노래방에 간 건 아닐까? 그러면 휴대폰을 껐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영화를 보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요. 저는 그런 생각들로 자신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계속 부스스거렸어요. 그건 그냥 불안감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작은 의심이었어요. 밤 11시 30분쯤 저는 아내의 친구 중 한 명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통화는 연결되었지만 상대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웠어요. 오늘 안 왔는데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요? 분명 친구들이랑 만난다고 했는데. 상대는 저희는 오늘 따로 약속이 없었어요. 처음 듣는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왜? 친구들을 만난다는 건 거짓이었다면 아내는 정확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저는 몇 번이나 아내에게 전화와 톡을 보냈지만 모두 무응답이었습니다. 밤 11시 45분. 저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혹시 아내가 사고를 당한 건 아닐까요? 병원에 실려간 건 아닐까요? 그런 끔찍한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를 걸려고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익숙하지 않은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귀에 들려온 건 낮고 굵은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는 말했습니다. 당신 아내, 우리 손에 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은 멈춰버렸습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대사였거든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손에 땀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누구세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침착했어요. 마치 이런 일을 자주 해본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잘 들어. 자정부터 정확히 24시간 안에 3천만 원 준비해. 돈 준비 못하면 끝이야. 경찰에 알리는 순간도 끝이다. 이해했겠지? 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제 아내는 어디 있어요? 도대체 전화한 당신은 누굽니까? 하지만 그 남자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받침대가 없었다면 바닥에 쓰러졌을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일어나는 일인가요? 아니면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요? 손으로 뺨을 때려봤습니다. 아니었어요. 이건 현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분이 지났을까요? 제 휴대폰에 톡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급하게 톡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영상 파일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보인 건 어두운 창고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형광등 하나만 살짝 켜져 있고 나머지는 모두 어두웠죠. 그 안에는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묶여 있었어요. 입도 검은 천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움직이면서 다른 각도를 비추었는데 그림자 속에 반쯤 얼굴을 가린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이게 정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눈에 뭔가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아내의 표정입니다. 납치당한 사람이 저렇게 가질 표정이 있을까요? 공포가 가득했어야 했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얼굴은 무표정했어요. 마치 이 모든 게 계획된 것처럼요. 그리고 옷차림은 외출 전 집에서 본 그 원피스와 정확히 같았습니다. 심지어 머리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묶인 손은 깨끗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납치당한 사람이 저렇게 멀쩡할 수 있나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런 판단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성적 사고보다는 두려움이 제 몸을 지배했거든요. 저는 그 영상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아내를 살려야 한다. 돈을 줘야 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밤 12시 50분. 저는 거실에 무릎을 꿇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침대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납치당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저만 이 모든 고통을 혼자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그 밤 저는 한순간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만 자꾸만 들었어요. 밤 1시, 밤 2시, 밤 3시. 시간은 점점 더 빨리 흘러갔습니다만 제 심장의 박동은 빨라질 따름이었습니다. 휴대폰은 계속 침묵했어요. 그 남자에게서의 추가 연락도 없었고 아내의 연락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었을 때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지 말지를 고민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의 말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경찰에 알리는 순간 끝이다. 그 말이 제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생각했어요. 혼자 움직일 수는 없을까? 저는 결국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정도였던 것 같아요. 형은 잠에서 깨어나 뭐야, 이 시간에? 라고 물었지만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마자 침착해졌습니다. 형은 너 혼자 하면 안 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일 많이 다루는 팀이 있어. 내가 연락해 볼게라고 말했어요. 그게 제 첫 번째 구명줄이었습니다. 새벽 6시쯤 저는 조용히 아이들이 자던 방을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엄마가 집에 오지 않았다는 걸 아이들이 깨달으면 안 됐거든요. 저는 침대 옆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아빠 밖에 나갔다 올게. 일어나면 거실 식탁에 우유랑 시리얼 있으니까 먹고 있어. 저는 집을 나갔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였어요. 아내가 가 있을 만한 곳들을 직접 돌아다니며 CCTV를 찾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를 파악해야 했거든요. 저는 아내가 나간 시간대를 기준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저녁 7시쯤 나갔다고 했으니까 아내가 어디를 거쳐 어디로 갔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주택가에서 나와 큰 길로 나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할까요? 저는 아내가 자주 다니던 길을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어요. 새벽 7시. 저는 집에서 5분 정도 떨어진 마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엔 CCTV가 있었거든요. 마트는 아직 문을 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마트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청소 중이던 직원이 나왔습니다. 죄송한데 아직 준비 중입니다만. 저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어제 저녁에 실종됐습니다. 혹시 CCTV에 제 아내가 이 근처에서 찍혔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마트 사장님을 뵐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청소 직원은 잠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제 절박함이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마트 사장님을 데려왔어요. 마트 사장님은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처음엔 경찰에 신고하셨나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네, 그런데 혹시 CCTV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왔습니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경찰 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말을 이렇게 꾸며야 했거든요. 다행히 마트 사장님은 CCTV 영상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 컴퓨터 화면 앞에 앉게 되었어요. 사장님은 어제 저녁 시간대가 필요하신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네, 저녁 7시부터 8시 사이를 보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CCTV 영상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자동차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오후 7시 23분경 화면에 익숙한 인물이 보였어요.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내는 납치당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자신의 발로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요. 마치 쇼핑을 끝내고 나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남자가 있었어요. 제가 본 적 없는 남자였습니다. 180cm는 넘어 보이는 큰 체구에 검은색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남자는 운전석으로 향하는 자동차 쪽을 가리키며 뭔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문을 열고 타올랐어요. 자발적으로요. 저는 화면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마트 사장님이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제가 본 게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장면이 정확히 몇 시인가요? 사장님이 7시 23분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이 시간이 맞습니까? 네, 정확히 7시 23분입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는 납치당한 게 아니었다. 아내는 이 남자와 함께 나갔다. 그럼 왜 납치당한 척 했을까요? 왜 그 영상을 보냈을까요? 마트 사장님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라고요. 사장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어요. 저는 마트를 나왔습니다. 차 안에 앉은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새벽 8시 30분쯤 저는 형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형, 민간조사팀 그거 정말 데려올 수 있어? 형은 지금 가는 중이야. 너는 집에만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형과 함께 민간조사팀과 처음 만났습니다. 조사팀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중년의 팀장과 그의 부하 2명이었습니다. 팀장은 제 상황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제가 CCTV 영상을 보여주자 팀장은 이건 납치가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뭐죠? 자작극입니다. 아내분과 그 남자분의 공모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현실 같지 않았거든요. 팀장은 계속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좀 더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아내분이 평소에 어떻게 지냈는지 말입니다. 그로부터 3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서 아이들을 봐주셨고 저는 아내 일로 정신이 없었어요. 휴대폰으로 뉴스도 계속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아내 관련 일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요. 그런데 아무 뉴스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간조사팀으로부터는 4일째 되는 날에 연락이 왔어요. 팀장이 말했습니다. 기본적인 추적이 완료됐습니다. 관련 정보 있습니다. 저는 급히 약속된 카페로 나갔습니다. 팀장은 폴더를 내밀었어요.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펜션의 예약 기록 사진, 아내와 그 남자가 함께 있는 사진, 그리고 금융거래 기록이 적힌 종이들이었습니다. 팀장의 말을 정리하면 이랬습니다. 아내분은 지난밤 11시경에 함께 땡땡 펜션에 체크인했습니다. 2인 예약으로요. 펜션 주인의 증언에 따르면 둘은 매우 다정해 보였고 특별한 이상 행동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팀장이 사진을 하나 더 보여줬어요. 그것은 명확한 금융거래 기록이었습니다. 아내의 계좌에서 500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기록이었어요. 거래처는 아내의 고등학교 동창 명의의 계좌였습니다. 아내분이 며칠 전부터 당신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들여다봤을 겁니다.
그리고 비상금 계좌에서 이 돈을 빼냈어요. 지금 추적 중인데 이 돈이 제3자에게 흘러간 흔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정하고 싶었어요. 이게 정말 제 아내일까? 제가 10년을 살았던 사람일까? 제 아이들의 엄마일까? 팀장은 또 하나의 파일을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남자에 대한 기본 신상 정보입니다. 아직 조사 중이지만 이 남자가 처음 만난 사람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파일을 읽으며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남자의 이름, 나이, 과거, 주소들.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남자의 전과 기록이었습니다. 3건의 사기죄. 이 남자가 전과자인가요? 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이 남자가 이전에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여성들도 사기쳤다는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 입증되지는 않았지만요. 그 순간 제 인생이 조각조각 흩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이 남자와 함께 일을 벌였다는 뜻이었거든요. 자작 납치극이라는 게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저를 협박해서 돈을 뜯으려는 계획된 범죄라는 뜻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아이들 생각에 눈물이 흘렀어요. 잤을 리가 없습니다. 차를 한쪽에 세우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밤새 깨어있던 피로감과 함께 정신적 충격이 몰려왔거든요. 민간조사팀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들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저는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놓고 밤새 생각했거든요. 경찰에 신고할 것인가? 아니면 더 많은 증거를 모을 것인가? 고민 끝에 저는 선택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로요. 사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순전히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3일이 지나자 저는 깨달았어요. 혼자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요. 더 이상 지연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엄마를 자꾸만 찾기 시작했거든요. 딸이 집에서 항상 아빠, 엄마는 왜 안 와?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엄마가 좀 일이 있어서 며칠 더 있을 거야 라고요. 그 말을 하면서 제 양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집을 몰래 나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까운 지구대를 찾아 들어갔어요. 경찰관은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내가 정말로 납치당한 건지 아니면 단순히 집을 나간 건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저는 CCTV 영상과 민간조사팀이 수집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펜션 예약 기록, 금융거래 내역, 그 남자에 대한 신상 정보까지요. 경찰관의 얼굴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출이 아니군요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1시간 뒤 저는 형사과 담당자에게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자는 중년의 여경이었어요. 그녀는 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었습니다. 제가 보여준 CCTV 영상, 펜션 기록, 그리고 금융거래 내역까지요. 이건 자작극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계속했어요. 일단 저희가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남자를 추적하고 아내분과도 연락해야 할 겁니다. 경찰의 개입으로 상황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또 다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거는 전화였어요. 남편분, 조금 흥미로운 정보가 나왔습니다라고 담당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그 정보란 바로 또 다른 피해자의 존재였습니다. 그 여자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경찰을 통해 제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였어요. 그 사람한테 속았던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고소했다는 얘기를 듣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제 아내의 이야기와 아주 달랐습니다. 그 여자는 약 1년 전부터 그 남자와 연애를 했다고 했어요. 처음엔 다정했고 뭐든 해주는 완벽한 남자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자 상황이 변했다고요. 그 남자가 점점 돈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곤란한 상황이라며 제 통장을 빌려달라고 했거든요. 저는 사랑한다는 생각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뒤부터는 연락이 끊겼어요. 경찰관이 제게 설명했습니다. 이 여성이 빌려준 통장이 바로 당신의 아내분과 자작 납치극에 사용된 계좌 중 하나입니다. 그 남자는 이 여성에게는 사기를 저질렀고 당신의 아내분과는 공모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뭔가 명확하게 정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은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신속했습니다. 경찰관이 제게 말했어요. 저희가 아내분의 집을 압수수색할 겁니다. 휴대폰, 노트북 그리고 금융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아내는 그때 어디에 있었는지 제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경찰이 아내를 찾아내고 소환하는 데 2일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3시쯤 제 직장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내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그 동료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제게도 전화를 했던 거였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아내분이 요즘 좀 수상했어요. 수상했다니 어떤 점이요? 며칠 전에도 업무 중간에 몰래 나갔다가 어떤 남자랑 함께 차를 타고 가더라고요. 솔직히 전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그 동료는 그 남자가 언제 처음 나타났는지,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모두 경찰에 전달되었어요. 경찰의 수사는 점점 더 광범위해지고 있었습니다. 10일 뒤 저는 택배 하나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어요. 택배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스마트폰과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해외 리조트의 사진들이었어요. 호텔의 침대, 수영장, 식당 등 여행지의 풍경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진에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사진들에서 웃고 있었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가 결혼 10년 동안 본 적 없는 표정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녀 옆에는 항상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팔을 감싸고 옆에 기대고 웃으며 입을 맞추는 모습까지도요. 저는 그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각 사진에는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제가 주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부 사진들의 날짜가 제게 매우 익숙했거든요. 그 날짜는 아내가 아프다고 병원 간다던 날과 동일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는 병원을 간다며 저와 아이들을 속이고 그 남자와 비행기를 타고 가까운 일본으로 떠났던 거예요. 아이들은 그 사진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자신들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여행을 다니고 있다는 걸요. 그 택배는 누가 보낸 걸까요? 당시엔 그 의문이 제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내 설명해 주었어요.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아내분의 친구가 이 사진들을 당신께 보낸 겁니다. 자신은 공범이 아니라고 증명하려는 의도로 말이죠. 아내의 절친이라는 인물이 처음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녀는 아내와 고등학교 때부터 지낸 절친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그녀의 역할이 명확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경찰은 아내의 노트북을 압수했습니다. 그 노트북에는 증거가 산더미처럼 있었어요. 메시지들이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아내와 그 남자 사이의 메시지들, 그리고 아내와 절친 사이의 메시지들이요. 우리 둘 다 행복해지자.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남편은 몰라도 돼, 바보니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뭔가 제 안의 것이 깨져내렸습니다. 바보라는 단어가 자꾸만 제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어요. 제가 결혼 10년 동안 아내를 사랑했고 아이들을 위해 밤샜고 그 여자를 믿었는데
그녀의 눈에는 적의 바보였군요. 경찰관이 추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 절친이 서류 위조에도 가담했습니다. 아내분의 명의로 당신 명의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시도한 기록이 있거든요. 서류는 아직 최종 단계에 이르지 못했지만 명백한 사기 시도입니다. 그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는 걸요. 이것은 계획적인 파괴였습니다. 제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한 계획 말이에요. 경찰은 2주의 수사 끝에 추가 피해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가 저지른 유사범행이 최소 3건이 더 있었거든요. 한 명의 피해자는 이미 남편과 이혼한 상태였고 모든 재산을 빼앗긴 채 협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비슷한 패턴의 피해를 입고 있었어요. 경찰관이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초기에 이 사건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 남자는 계속 피해자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내분이 그의 조력자 역할을 했을 거고요. 저는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제 아내는 단순한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는 범죄자였어요. 그리고 그 범죄는 제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생까지 파괴하고 있었거든요. 경찰은 아내에게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거부했대요. 하지만 경찰의 압력 앞에 결국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경찰관이 나중에 제게 말해주었어요. 아내가 조사 과정에서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를요. 아내분이 자신이 궁지에 몰렸다는 걸 깨달은 순간의 얼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전까진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거든요. 하지만 증거 앞에서는 말을 잃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경찰의 수사와 별개로 저는 제 권리를 지켜야 했거든요. 형이 아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변호사는 초기 상담에서 제 상황을 차근차근 듣고 나서 말했어요. 이 경우는 단순한 이혼 사건이 아닙니다. 사기, 공모, 재산 탈취 미수가 있으므로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제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요. 먼저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아내가 횡령하거나 사기로 빼낸 금액에 대한 배상금 청구 말입니다. 두 번째는 형사고소였어요. 사기죄, 재산 탈취 시도 그리고 공동 모의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 친구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사문서 위조, 금융 사기 미수, 그리고 공모에 가담했으므로 별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첫 상담이 끝난 뒤 저는 제 삶에 작은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안정을 위해서였어요. 저는 부모님과 상의했습니다. 아이들이 이 소동 속에서 심리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별도의 주거지를 마련하기로 결심한 거였습니다. 부모님은 흔쾌히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아이들은 처음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빠, 우리 왜 이사해? 엄마는? 이라고 물었거든요. 저는 엄마가 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따로 있게 되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 지낼 거야 라고 최대한 아이들이 상처 입지 않는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이사를 마친 지 3일 후 저는 아내에게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이었어요. 아내가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법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신청이 인용되었고 아내는 법적으로 아이들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제가 이사한 주소를 알아내고 찾아온 거였어요. 오후 8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현관 카메라로 누군지 확인했습니다.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 상간남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소리쳤어요.
문 열어. 우리 애들이 안에 있잖아. 엄마를 보고 싶어 하는데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 냉정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이 이미 발효된 상태였거든요. 저는 조용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이 아내에게 말했어요. 접근금지 가처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물러나셔야 합니다. 아내는 처음엔 저항했습니다. 제 아이들인데 왜 못 만나요? 라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경찰의 태도는 분명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그 상간남과 함께 떠났습니다. 아내가 간 뒤 저는 아이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놀라 있었어요. 아들이 아빠, 엄마 왜 나가? 엄마한테 가야 하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 좀 따로 있는 거야. 하지만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너희 지켜줄 거야. 그날 밤 저는 아이들이 자고 난 후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내가 접근금지 가처분을 위반하고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려야 했거든요. 변호사는 좋습니다. 이건 좋은 증거가 될 겁니다라고 말했어요. 수사와 소송이 병행되었습니다. 경찰은 상간남을 소환했습니다. 그 남자는 처음엔 자신이 피해자를 속인 것뿐이라며 저를 향한 책임을 회피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아내와의 메시지 기록, 펜션 예약 기록,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을 제시하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결국 그 남자는 합의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합의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시죠. 민사소송이 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손해배상 청구액을 1억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상간남을 상대로요. 아내를 상대로는 별도로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조언했어요. 더 높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정도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동시에 형사 고소장이 제출되었습니다. 사기죄, 재산 탈취 미수, 그리고 공동 모의죄로요. 제가 제출한 증거 자료는 분량만 해도 상당했어요. CCTV 영상, 펜션 예약 기록,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메시지 기록들이었습니다. 아내의 친구는 별도로 고발되었습니다. 사문서 위조, 금융 사기 미수, 그리고 공모 혐의로요. 경찰의 조사에서 그녀는 처음엔 자신은 단순히 도와준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의 CCTV와 서류 제출 경로를 역추적한 결과 그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계획에 가담했는지가 드러났어요. 변호사는 계속해서 제게 조언했습니다. 아이들의 양육권에 대해서도요. 형사 판결이 나오면 친권 문제도 함께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일단 아이들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저는 아이들을 위해 상담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아이들이 이 상황으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받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한 거였어요. 심리 상담사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부재로 인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일관되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괜찮아질 겁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2개월 뒤 경찰 수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저에게 말했어요. 기본적인 수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검찰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아내분과 상간남 그리고 아내분 친구 모두요. 3개월 뒤 검찰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검사로부터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어요. 검사는 매우 상세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받은 협박 전화의 내용, 그 이후 발견한 증거들,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요. 그리고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간남의 또 다른 피해자들이 연달아 나타났거든요. 처음 저에게 연락했던 여자 외에도 2명이 더 있었어요. 그들도 모두 유사한 패턴의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상간남에게 사기 전과까지 더했어요.
그 남자가 지은 죄는 점점 더 쌓여갔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되고 있었을까요? 경찰 소환 이후 아내는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그 변호인은 계속해서 아내는 상간남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증거 앞에서 그 주장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 기록에는 아내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모습이 명확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저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나갔습니다. 소송 준비 단계에서요. 변호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저희에게 유리합니다. 증거가 명확하거든요. 이제 인내심을 갖고 법의 판결을 기다리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인내심 이상의 것이 필요했습니다. 제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아이들은 매일 저녁마다 엄마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해줘도 엄마 대신은 될 수 없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계속 싸웠습니다. 법정에서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요. 민사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렸어요. 상간남을 상대로 1억 2천만 원의 배상금 판결, 그리고 아내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위자료 판결이었습니다. 거기에 아내의 친권이 박탈된다는 판결까지 내려졌어요. 그 순간 저는 한 줄기 숨통이 트인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즉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서요. 항소 이유서에는 상간남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이며 아이들의 양육을 위해 기회를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민간조사팀이 제공한 정보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아내의 디지털 활동을 추적한 결과 아내가 공판 직전까지도 상간남과 계속 연락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VPN을 통한 통신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저에게 보여줬어요. 메시지 기록들이 포함된 파일을요. 지금 뭐해? 계속 버티자. 판사가 어떻게 할까? 같은 메시지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내가 상간남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저에게 유리한 아주 좋은 추가 증거가 되었어요. 항소심 법정에서 검사는 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판사의 표정이 변했어요. 피고인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과 계속 연락하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라고 묻는 판사에게 검사는 네, 법정에 나오기 며칠 전까지도 VPN을 통해 연락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내의 변호인은 사실 아내분은 피해자입니다라고 반박하려 했어요. 하지만 판사는 이미 그 주장에 지쳤던 것 같았습니다. 아내분이 피해자라면 왜 지금도 그 남자와 연락하고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거든요. 아내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추가 조사 결과였어요. 아내와 상간남이 자작 납치극의 영상을 유료 콘텐츠처럼 유포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거였습니다. 파일 공유 사이트에 암호화되어 업로드된 기록이 있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단순히 저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판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검사는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나 불륜을 넘어서는 범죄입니다. 가족이라는 신뢰를 철저히 이용하고 그것까지도 상업화하려던 의도가 보입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 사이 해외로 도망갔다던 상간남에 관한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남자가 국제 수배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이었어요. 동남아 지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보와 함께요. 수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조용한 일상을 이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딸은 학교에 다시 적응하기 시작했고 아들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심리 상담사는 아이들이 회복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일관된 돌봄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경찰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간남이 입국했습니다. 공항에서 체포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그 남자는 해외에서 신분이 노출된 후 비자를 갱신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결국 6개월 만에 자진 귀국한 것입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던 거죠. 공항에서 그대로 체포되었고 유치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자작 납치극 공모 상간남의 추악한 범죄 전말이라는 제목으로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 추가 피해자들이 더 나타났습니다. 이전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던 피해자들까지도 모습을 드러냈거든요. 상간남이 체포되자 재판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법정에서의 아내의 태도도 변했어요. 더 이상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간남이 직접 법정에 나타나자 아내는 급하게 자신의 진술을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그저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랑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사랑이라고? 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이들이 엄마를 잃을 뻔한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검찰은 아내에게 추가 혐의를 물었습니다. 자녀 정신적 학대에 따른 보호조치 명령도 함께 요청했어요. 이제 아내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재판부는 법정 안에서 공식 진술 기회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피고인들을 향해 말할 기회였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배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아이들에게 세상은 더럽고 무서운 곳이다라는 것을 직접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10년을 함께했던 아내가,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내 자식의 엄마가 저지른 이 범죄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법정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판사는 한동안 고개를 떨구고만 있었어요. 아마도 누구보다 인간적인 참혹함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항소심 판결 날은 흐린 날씨였습니다. 하늘이 마치 제 심정을 아는 듯 했어요. 법정으로 들어가는 길 변호사가 제 어깨를 톡 쳤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불안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거든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묵직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혼외 관계를 넘어서 한 가정을 조직적으로 무너뜨리고 경제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까지 이용한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나쁩니다. 법정 안이 조용했습니다. 판사는 계속했어요. 상간남에 대해서는 사기죄, 사문서 위조 교사,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상간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자신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아내에 대해서는 공동사기죄, 사문서 위조, 명예도용시도 등 총 6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 1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합니다. 동시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을 박탈하며 접근금지 명령을 유지합니다. 아내는 고개를 떨궜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이 진정한 반성인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친구로 사문서 위조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공모죄, 금융사기 미수죄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그 여자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미 회사에서 퇴직당했고 지방에 있는 가족과도 연락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민사 판결도 함께 나왔습니다. 상간남에 대한 배상금은 1억 2천만 원으로 확정되었고 아내에 대한 위자료 5천만 원도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추가로 아이들의 심리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2천만 원이 더해졌습니다. 법정을 나올 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승리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제 가정을 잃은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상간남은 유치장에서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징역 3년 8개월의 실형이었거든요. 그곳에서 그는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정보에 따르면 그는 여전히 자신이 속은 것뿐이라며 자기 합리화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빚더미와 수치뿐이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모든 사기, 위조, 공모, 탈취 시도는 민사배상금과 형사처벌로 되돌아왔거든요. 그는 출소 후에도 사회로 복귀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니 교도소에 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삶은 완전히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아내 명의의 통장 3개, 차량 1대, 공동명의 부동산을 가압류했거든요. 소송 결과에 따라 제 명의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아내의 친구는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사에서 퇴직당한 후 공범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지금은 반지하 월세방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고 경찰로부터 들었습니다. 한때 웃으며 제 가정을 속이던 그 사람이 이제는 각자의 지옥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변호사는 제게 조언했습니다. 이제 민사배상 집행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을 테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아내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고 신용카드는 모두 정지되었습니다. 은행 계좌도 압류되었고 그녀는 이제 버스 요금조차 그녀의 부모님에게 빌려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내의 변호인으로부터였어요. 배상금 분할 납부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현재 아내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저는 수락했습니다. 감정적인 보복이 아니라 현실적인 결정이었거든요. 어차피 가지지 못한 것을 받는 것도 나중인 판이었고 아이들의 미래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개월이 더 지나갔어요. 아이들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심리 상담사는 아이들이 정상적인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딸은 학교에서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기 시작했고 아들은 제게 자신의 일상을 더 많이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가끔 엄마를 묻곤 했거든요. 아빠, 엄마는 나중에 와? 라는 질문을요. 저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엄마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어. 우리는 아빠가 있잖아. 그리고 아이들은 이해해 주었어요. 완전히는 아니겠지만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판결 이후로 벌써 1년이 훨씬 더 지났어요. 제 삶은 완전히 다른 궤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매일이 같은 일상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회복이 있었거든요. 아내는 요즘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센터에서 강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집행유예 조건이었거든요. 한때 제 옆에서 가정을 지키겠다며 맹세했던 사람, 그 아내는 이제 전과자 신분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를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녀가 살던 집은 이제 제 것입니다. 가압류했던 부동산이 소송 결과에 따라 제 명의로 전환되었거든요. 아내는 지금 부모님이 사는 집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그녀가 갈 곳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은행은 불법 대출 시도에 대한 회수 조치로 그녀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했고 신용카드는 모두 정지되었어요. 본인의 계좌도 압류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이 동정스럽지도 복수심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실일 뿐이었어요. 상간남은 여전히 교도소에 있습니다. 징역 3년 8개월 실형이니까요. 그가 출소할 때까지는 아직도 수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피해자는 쟤를 포함해 총 6명이었어요. 경찰의 최종 수사에서 그렇게 확인되었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패턴으로 피해를 입었고 모두가 그를 믿었다가 배신당했습니다. 그는 복역 중에도 여전히 자신이 속은 것뿐이라며 자기 합리화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정신이 차지 않은 남자는 교도소에서도 변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녀의 친구는 가장 조용하게 사라졌습니다. 회사에서 퇴직당한 후 공범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모든 인간관계를 끊었거든요. 지방에 있는 가족과도 연락을 끊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반지하 월세방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더군요. 한때 웃으며 제 가정을 속이던 그 사람이 이제는 각자의 지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자주 물어봅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라고요. 이혼만 해도 됐잖아 라고도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어요. 이건 완전한 파괴였습니다. 제 가족을 도구로 삼았고 제 아이들까지 이용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모른 척하며 살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다들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은 없지만 눈빛에는 이해가 담겨 있어요. 지금도 때때로 악몽을 꿉니다. 그 밤을 자꾸만 떠올려요. 납치됐다고 연락이 끊겼던 순간 아내가 찍힌 영상 속 그 싸늘한 얼굴, 그리고 그 영상을 보며 덜덜 떨리던 제 손말입니다. 모든 기억이 제 가슴을 누릅니다. 가끔은 밤 2시, 3시에 깨어나곤 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채로요. 하지만 이 모든 기억 속에서 제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안전하다는 생각만으로도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거든요. 새로운 집에서의 삶은 예상보다 힘들었습니다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몇 주일은 엄마를 자꾸만 찾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학교에서는 새 친구도 사귀었고 방과 후 미술 학원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도 변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제 모습도 조금 달라졌어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갈수록 저도 함께 회복되어 갔습니다. 현재는 아이들과 함께 조용하고도 단단한 일상을 다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아침밥을 먹고 학교 보내고 저녁에 돌아오는 아이들을 맞이하고 함께 숙제를 하고 저녁을 먹고 아이들을 재우는 그런 평범한 일상 말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이제는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걸 압니다. 가끔씩 딸이 물어봅니다. 아빠, 엄마는 지금 뭐 해? 그럴 때 저는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엄마는 지금 엄마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어. 그게 뭔지는 나중에 더 크면 이해할 거야. 아이들은 그렇게 알아갑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그리고 저는 매일 밤 아이들이 자고 난 후 거실에 혼자 앉아 있을 때마다 같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끝까지 싸웠다는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 싸움이 아이들을 지켜냈다는 것에 대해서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어제 저녁 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언제 화나? 아빠가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어. 저는 웃었어요. 아빠도 화가 나지. 하지만 아빠는 화를 내기보다는 그 화를 옳은 일을 하는 데 썼어. 그게 더 중요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는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하는 말의 진심은 느껴주었을 겁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또는 아이들을 재우기 전에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돼. 아빠가 보여줬잖아. 언제나 정직하고 항상 옳은 길을 가려고 노력해. 그게 아빠가 너희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약속이야. 그 말이 저의 유일한 위안이자 살아있는 이유입니다.